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위의 등을 제대로 봤습니다. 뚱뚱하다고, 말 수 없다고, 번듯하지 못하다고, 우리 모두가 비웃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더 죽는 사람만은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걸. 그날은 5월이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었고, 저는 예식장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담배는 끊은 지 오래였는데, 그날만은 어쩐지 손이 갔습니다. 왜 하필 저런 애를, 딸이 데려온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이제 눈이 낮아질 나이지. 사위는 덩치가 컸습니다. 키만 큰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솔직히 말하면 뚱뚱했습니다. 정장도 어색했고 넥타이는 목을 조이는 듯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그는 계속 땀을 닦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 직업이 뭐래? 건설 현장에서 일한대. 현장, 그럼 인부야? 아니, 안전관리 쪽이래. 처제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안전관리라.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식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과 평온한 것은 달랐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친척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야, 신랑 좀 봐. 저게 맞아? 몸은 산만한데 말은 쥐 죽은 듯이. 아휴, 저런 애가 가장 노릇을 하겠어.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웃고 있었지만 귀는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사위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딸아, 넌 정말 괜찮은 거냐? 피로연이 시작되자 사위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술을 따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모습이 더 답답해 보였습니다. 삼촌벌 되는 어른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위 양반, 술 한 잔 받게. 사위가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네, 일은 뭐 한다고 했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합니다. 아, 안전. 그거 요즘 중요하다지. 하하. 웃음 뒤에 숨은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현장직이잖아. 식이 끝나고 우리는 예식장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딸아이는 사위의 팔을 꼭 잡고 있었고 사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행복해야 한다.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게 다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그래도 성실해 보이더군. 말은 없지만 예의는 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걸로 충분해. 충분하진 않지. 하지만 딸이 선택한 거 아니야. 그래서 더 걱정이지.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내려온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 사위의 땀 흘리던 모습, 친척들의 수군거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 하지만 세상이 좋은 사람만 갖고 살아주나? 능력도 있어야지. 학벌도 있어야지. 좋은 사람. 집안도 봐야지. 핸드폰을 켜서 사위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SNS도 없었고, 기사도 없었고,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뭐지?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 우리 잘 살게. 걱정 마.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그래. 몸 챙겨라.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유독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슈퍼 앞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언니도 딸 결혼식에 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새댁 엄마, 딸 잘 보내셨어요? 네, 뭐. 근데 신랑 참 특이하더라고요. 호호. 특이하다는 말 뒤에 숨은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요.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 저렇게 순한 애도 있구나 싶었어. 호호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착하긴 해요. 착한 게 최고는 아니긴 하지만, 뭐, 딸이 좋으면 됐죠. 호호. 헤어진 뒤 저는 슈퍼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한 게 최고는 아니다. 맞는 말이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0이 넘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가 처졌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뭘 바라는 걸까? 행복, 물론입니다. 하지만 행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안정도 있어야 하고, 여유도 있어야 하고, 체면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위가 그걸 줄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만이 계속 커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딸네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였고 평수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 우리 집. 응, 좋다. 아담하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사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하는구나. 그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더 답답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때? 딸 잘 사는 것 같던가? 잘 산다고 하긴 어렵지. 그냥 사는 거지. 그래도 딸이 웃던데? 웃는 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참, 대체 뭘 바라는 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직 저 사위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었고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딸 내외도 왔고 아들 내외도 왔고 친척들도 몇 명 왔습니다. 사위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들어와. 그는 여전히 덩치가 컸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었는데 그마저도 몸에 꽉 끼어 보였습니다. 살은 하나도 안 빠졌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아들의 처남이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일은 어때요? 네, 바쁩니다. 아, 건설 쪽이시죠? 요즘 경기가 어떤데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꾸준히 일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래봤자 현장직인데.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딸과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칼질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형은 정말 말이 없으시네요.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 말보다는 행동하는 스타일이야. 그래도 좀 답답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 오히려 편해. 저는 말없이 물을 썰었습니다. 편하다.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위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고 누가 권하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물었습니다. 사위, 회사는 어디 다닌다고 했지?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설 협력업체입니다. 아, 협력업체. 그럼 하청이네? 네. 요즘 하청은 힘들다던데. 원청에서 압박 많이 하지. 그렇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응, 감사합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위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삼촌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청, 협력업체. 그러니까 결국 말단이잖아.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남자들은 TV를 보고 여자들은 뒷정리를 했습니다. 사위는 남자들 틈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는 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처남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 요즘 주식 좀 하는데 건설주 어때요? 살만해요. 사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에이, 현장에 계시면서요? 내부 사정 좀 아시잖아요. 제가 있는 곳은 작은 현장이라. 아, 그렇구나. 뭐, 대기업은 아니니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사위는 그저 앉아서 차만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딸 내외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음식 정말 맛있었어. 그래. 조심히 가고.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운전 조심해라.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소. 사위, 오늘도 말이 없더군. 항상 저래.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야. 예의는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의. 그래, 예의는 있지. 하지만 그게 다냐?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명절 때 신경 써줘서 고마워서. 뭘? 당연한 거지. 근데 엄마, 우리 남편 어땠어? 뭐가? 그냥 사람들이랑 잘 어울렸나 싶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딸아. 응. 그 사람, 직장은 괜찮은 거니? 응.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요즘 경기도 안 좋다잖니. 걱정돼서.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우린 잘 살고 있어. 그 사람 성실해.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실하다. 그 말만 계속 듣는구나.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고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얼마만이야? 진짜 오래됐지.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나도 뭐.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 딸 결혼했다며? 축하해. 응. 고마워. 신랑은 뭐 하는 애야? 건설 쪽에서 일해. 오건설. 요즘 괜찮잖아. 어느 회사? 하청업체야. 친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하청. 그럼 좀 힘들겠네. 뭐가? 야, 너 몰라. 요즘 건설업계 하청들 진짜 힘들어. 원청에서 쥐어짜잖아. 게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다 하청이 지고. 진짜 빡세.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청. 힘들다. 사고 나면 책임.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불안한 집에서 살고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건설업 하청 현실이라고 쳤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건설 하청업체, 연쇄 부도 위기, 현장 사고 책임, 결국 하청이 떠안아. 원청의 갑질, 하청 근로자들의 눈물. 저는 한 기사 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사위가 일하고 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걸까?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 저렇게 살아서 행복할까? 아니, 행복은 둘째치고 저렇게 살아서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을까? 며칠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위 직장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남편이 신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당신 사위 믿는 거 아니었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래. 딸한테 물으면 걱정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알아봐 줘. 부탁이야.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아볼게. 일주일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 하던 거.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건설협력업체 안전관리. 회사 규모 소규모 직원 15명. 사업 내용 건설 현장 안전관리 용역. 주요 거래처 건설 하청 5단계.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청 5단계.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작은 회사야. 안정적이라고 보긴 힘들어. 게다가 사위 직급도 대리야. 연차는 꽤 됐는데 승진이 안 된 거지.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리. 연차는 있는데 승진은 안 됐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승진을 못했을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뭔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왜 승진을 못했는지, 딸을 위해서라도 나는 알아야 해. 그렇게 저는 제 사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슬프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속을 잡았고 상대방은 곧 올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후배였고 지금은 건설회사에서 인사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앉아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한테 들었습니다. 사위분 일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다고. 네.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사위의 이름과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그는 메모지를 받아 들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안전관리. 아, 여기 건설 협력업체죠.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라니요? 일은 잘하는지, 회사에서 평판은 어떤지,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왜 승진을 못했는지. 며칠 후 그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형수님,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단, 일은 성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다는 건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회사에서는 좀 미묘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묘하다니. 그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사위는 당시 중견건설사의 대형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였고 공기도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새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위부는 그중 1명과 함께 매몰됐다가 겨우 구조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고. 사위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다친 건가요? 네.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한동안 입원했습니다. 지금은 완치됐다고는 하는데 후유증은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못 가누는 거구나. 뚱뚱해진 것도 운동을 못해서였구나. 그런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안전기준 미준수.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 절차를 생략했고 부실한 자재를 사용했으며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졌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들이요. 네. 회사는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원청은 빠지고 하청 책임자들만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위도? 아닙니다. 사위부는 오히려 반대편에 섰습니다. 사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내부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몇 차례나 안전 문제를 지적했던 기록, 상부에 보고했던 메일, 묵살당했던 회의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 전부터 계속 경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무시했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위부는 그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려 했던 거죠.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회사가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압력을 넣었습니다. 사위분에게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내부 고발은 무산됐고 사건은 현장 관리 소홀로 정리됐습니다. 그럼 우리 사위는? 찍혔죠. 사위는 그 후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문제 많은 직원, 회사에 칼 빼든 놈, 조직 적응 못하는 애. 소문은 업계에 퍼졌고 사위는 더 이상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작은 하청업체로 옮긴 겁니다. 거기서도 승진은 못했습니다. 경력은 있지만 평판이 나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위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직했던 거죠. 그게 독이 된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뭔가요? 사위부는 지금도 위험한 현장에 직접 나간다고 합니다. 왜요? 본인이 원해서요. 다시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내부 고발, 찍힌 사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승진을 못한 거구나.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 붉어진 눈, 창백한 얼굴. 나는 뭘 한 거지? 저는 사위를 의심했습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내려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잖아.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잘못한 것 같아. 남편이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위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몰랐어. 알아봤구먼. 응, 알아봤어. 그리고 부끄러워.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뭔가 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딸아, 너 남편 과거 알고 있니? 과거. 응. 사고. 있었잖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사고, 내부 고발 시도, 찍힌 과거, 모든 것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해줬어. 숨기고 싶지 않다고. 엄마, 나는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봤어. 현재. 응.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위험한 현장에 나가는 사람. 말은 없지만 책임은 지는 사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영웅이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구나.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본 거지? 겉모습, 직함, 학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걸.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다수 사상자 발생. 그리고 그 현장은 우리 사위가 근무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 서울구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먼지 구름, 구급차 사이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근로자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든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또 사고구나. 리포터가 현장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건설이 시공 중인 재개발 현장으로 공사 중이던 5층 건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현장을 비췄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뛰어다니고 중장비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붕괴 직전 현장에서 누군가 대피 지시를 외쳤다고 합니다만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건설, 우리 사위 회사 아닌가?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아, 너 지금 TV 봤니? 응. 그게 혹시 엄마?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 거기 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30분 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일하는 중 아니었어. 응. 근데 이상해. 뭐가? 건물이 흔들려. 딸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뭐, 그럼 빨리 나와. 지금 사람들 대피시키고 있어. 나도 곧 나갈게. 지금 당장 나오라고. 위험하잖아. 알았어. 걱정 마.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5분 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연락은 되니?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었어. 엄마, 나 지금 현장 가려고. 나도 갈게. 엄마는 집에 있어. 내가 연락할게. 안 돼. 나도 갈 거야. 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와. 1시간 후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반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제 사위가 안에 있어요. 가족분이시면 저쪽 임시 대기소로 가세요. 경찰이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천막이 쳐져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보였습니다. 딸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딸아, 엄마. 딸이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워. 엄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구조대원 한 명이 천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안전관리 소속 가족분 계십니까?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제 남편이. 확인됐습니다. 네, 생존 확인됐습니다. 지금 구조 중입니다.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1시간 후 사위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작업복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딸이 달려갔습니다. 여보, 사위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웃었습니다. 미안, 걱정 끼쳤지? 바보야, 정말 바보야. 딸이 울었습니다. 사위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사위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딸이 함께 탔고 저도 뒤따라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사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팔 골절이 있고 타박상이 좀 있지만 감사합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병원에 도착하고 사위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왼팔 골절과 갈비뼈, 금이 간 것, 그리고 전신 타박상이 전부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2주 정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긴 뒤 딸이 사위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뭐가? 건물 무너지는데 왜 안 나온 거야? 사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안에 있었어. 그래도 나만 먼저 나올 수는 없었어.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같이. 사위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앞으론 조심할게. 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용기, 책임감,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게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사위가 깨어났습니다. 딸은 옆 의자에서 조는 중이었고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장모님, 깼니? 네. 언제 오셨어요? 어젯밤부터. 사위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쳤잖니? 죄송합니다. 뭐가? 걱정 끼쳐드려서요.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미안해하는 걸까? 낮이 되자 병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사고에 대한 속보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총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위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또 부실 시공이래. 딸이 말했습니다. 당신 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사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사위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너, 네, 이번 사고도 미리 알았니?
사위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고는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3번. 그런데도 무시당했고. 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니? 죄송합니다. 사과 말고 대답해. 사위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5년 전, 제 옆에서 2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살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속죄하려는 거였어. 자기 잘못도 아닌데. 며칠 후 사위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번 사고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취재 기자 한 명이 우리 사위를 찾아왔습니다. 실례지만 증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사고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위가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딸의 부탁으로 딸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보 사회부 기자 김민수입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팔을 깁스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 재개발 현장 사고 건으로 취재 중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기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문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 혹시 아십니까? 사위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으로요. 기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건 사고 한 달 전 귀하께서 회사 안전팀에 올린 위험 신고 문서입니다. 이건 2주 전 올린 2번째 신고, 그리고 이건 사고 3일 전 올린 3번째 신고입니다. 기자가 사위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번 사고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견된 사고였어요. 태블릿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실한 철근, 기준 미달 콘크리트, 생략된 안전 점검. 전부 원가 절감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보, 익명, 그럼 누가?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김 대리님,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관계없는 일입니다. 관계없다고요? 그때도 당신은 위험을 경고했고, 회사는 무시했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는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가 좌절됐죠. 그 이후 당신은 어떤 회사에서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기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증언입니다. 증언? 네. 당신이 올린 신고 문서, 회사의 묵살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모든 것. 기자가 명함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언론이 함께합니다. 5년 전처럼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딸이 사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위가 딸을 봤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못한 거 후회하고 있잖아. 이번엔 끝까지 가봐. 내가 함께 할게. 사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듣지 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사위가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 저는 기자를 봤습니다. 기자 양반. 네. 내 사위가 증언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와 전면전이 될 겁니다. 업계에서 또다시 찍힐 수도 있고 보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봤습니다. 너 그래도 할 거니?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이번 사고에서도 다칠 뻔한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다음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죽는 걸 못 봅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해라.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너희 남편 옳은 일 하려는 건데 내가 왜 말리냐? 저는 기자를 봤습니다. 기자 양반, 우리 사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알겠어요? 기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건설 재개발 현장 예견된 사고였다. 내부 고발자 증언 3번이나 경고했지만 묵살. 기사에는 사위의 신고 문서, 회사의 답변 부재, 그리고 현장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쳐 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기사가 나간 그날부터 사위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대리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회사 측 보복은 없습니까? 5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사위에게 회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 딸이 통지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괜찮아. 기자님이 변호사도 연결해줬어. 딸이 통지서를 구겼습니다. 이 나쁜 놈들. 일주일 후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복 징계 논란. 건설 안전 문제 제기한 직원 징계 추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회사가 미쳤네. 저 직원 지켜줘야 한다. 2주 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토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건설 사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조치도 없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보복당하고 있는데 장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조사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건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이고 내부 고발자 탄압입니다. 국회가 술렁였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건설 재개발 현장 사고 파문이 국회로 번졌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징계 논란과 함께 건설 업계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사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큰일을 벌인 거구나. 저는 딸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저는 사위를 봤습니다. 너 무섭지 않니?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습니다. 많이요. 그런데 왜 해? 해야 하니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위는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회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대리, 당신이 언론에 유출한 문서는 회사 기밀입니다. 그 문서는 안전신고 문서입니다. 기밀이 아닙니다. 회사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공익제보자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와 딸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떨려. 괜찮을 거야. 만약에 해고되면 어떡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니.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너희 남편 옳은 일 했어. 그걸로 충분해. 2시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나왔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사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류됐어. 뭐? 징계는 보류. 외부 조사 결과를 기다린대.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상 승리입니다. 여론이 무서웠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용기 있는 사람, 옳은 사람, 우리 딸보다 훨씬 더 큰 사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징계가 보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출근했고, 딸은 여전히 집을 지켰고, 저는 가끔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사위와 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위는 구석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건설. 에이,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사위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회사에 도착한 사위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가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사위가 멈춰 섰습니다. 뭐가? 하지만 동료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위의 책상은 구석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인사 이동 통보. 사위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 지방 외곽 현장으로 발령. 옆에 있던 과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김 대리, 힘들겠네. 네. 그 현장. 왕복 4시간 걸려. 새벽 5시 출발해야 해. 사위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것도 보복이구나. 그날 저녁 사위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발령 났어. 어디로? 오, 왕복 4시간.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나가야 하는 거잖아? 응, 거부할 수는 없어. 사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부하면 직무유기야.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일주일 후부터 사위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날도 딸네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조용히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벌써 가니? 사위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깨셨어요? 응. 너 아침은? 차에서 먹을게요. 몸 괜찮겠니? 사위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사위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5년 전 사고 후유증이 있던 허리도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걸을 때마다 얼굴 찡그리잖아. 괜찮다니까. 사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통지가 왔습니다. 업무 평가 결과 하위 10%. 개선 명령 3개월 내 개선 안 되면 재계약 불가. 딸이 통지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사위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어. 예상했다고. 그럼 그냥 당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싸워봤자 또 찍혀. 딸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왜 이래? 5년 전에도 이랬어.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지고 있구나. 사위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며칠 후 사위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 내일 또 새벽에 나가야 하잖아. 한 잔만 더. 벌써 세 잔째야. 사위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너한테만 고생시키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더 힘든 거 알아. 아니야.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뭐라고? 5년 전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 딸이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래,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지.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것만으로는 밥을 못 먹어.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우리 남편 이상해. 평소엔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약한 소리도 안 하는데.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저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아.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너지면 어떡하지? 2주 후 새벽. 사위는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딸의 비명소리에 저도 깼습니다. 사위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쇼크 증세예요. 심각한가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습니다.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몇 시간 후 사위가 깨어났습니다. 딸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사위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두면 뭐해? 어차피 다른 데도 안 받아줘. 그럼 다른 일 하면 되지. 나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 일밖에 못해. 그런데 이마저도 빼앗기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돈도 힘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자 김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김민수 기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김 대리님 상태 어떠십니까? 왜 묻습니까? 기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하나 물어봅시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사위 이길 수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뭡니까? 지금 포기하면 확실히 집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복도에 나가 있었고
사위만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야, 사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너 지금 포기할 거냐? 5년 전에도 포기했잖니. 이번에도 포기할 거냐?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지친 건 나도 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잖니. 우리 딸도 있고, 나도 있고,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 응.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지켜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움직이기로.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지만 우리 사위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사위가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집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전화번호부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 사람은 연락이 끊겼고,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박영숙 대학 동창 센 시민단체 대표.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 박영숙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야, 정말 오래됐다. 얼마 만이야? 한 10년. 그래, 손주 본다고 바빴잖아. 근데 갑자기 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저는 사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습니다. 5년 전 사고, 내부 고발 시도, 실패, 그리고 지금의 보복. 박영숙은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단체가 노동권 보호 활동을 하거든. 내부 고발자 보호도 우리 주요 사업이고. 그럼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게. 당장 움직이자. 일주일 후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박영숙, 기자 김민수, 변호사 1명, 그리고 사위와 딸, 그리고 저였습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3가지입니다. 화이트보드에 글씨가 써졌습니다. 1점 국회 청문회 요청, 2점 시민 서명 운동, 3점 연대 기자회견. 첫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야당 의원 3명이 동의했고요.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문회요? 네, 당신이 직접 증언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사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저 잘 못합니다. 박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5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고. 이번엔 달라요. 당신 혼자가 아니니까. 딸이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해보자. 우리 같이. 사위가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동안 시민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서명 부탁드립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첫날 100명, 사흘째 1000명, 일주일 만에 10,000명. 온라인 청원도 시작됐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규정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청원동의 수는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SNS에서 게시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에 구현한 사람을 보복하다니.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샵 건설 현장 안전. 샵 내부 고발자를 지켜주세요. 한 달 후 드디어 청문회 날이 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저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고 박영숙도 함께였습니다. 앞쪽에는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를 앞에 두고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건설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제4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안전 규정 위반 및 내부 고발자 보복 의혹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위원장이 사위를 받습니다. 증인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건설협력업체 안전관리 소속 김영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야당 의원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지증인, 이번 재개발 현장 사고 전에 위험을 신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몇 번이나 신고하셨습니까? 3번입니다. 회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묵살당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위가 올린 신고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1차 신고 철근 규격 미달. 마이너스 2차 신고 콘크리트 강도 부족. 마이너스 3차 신고 안전점검 생략. 그리고 각 신고에 대한 회사의 답변. 현장 판단의 일임. 공기 준수가 우선. 과도한 우려로 판단됨.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증인, 이런 신고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고 증인은 그 사고로 부상까지 입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 회사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사위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왕복 4시간 거리 현장으로 발령받았고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으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장이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건설 상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반론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상무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인사 발령은 정상적인 인사 절차였고 업무 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야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5년 전, 그때도 내부 고발을 시도하셨다는 뜻입니까?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도 회사가 묵살했고 사고가 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의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의장님, 네, 증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위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만 더 이상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제 옆에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 동료였고 제 친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리 알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사고 날 거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무시했고 상사는 묵살했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들을 꿈에서 봅니다. 왜 살았냐고, 왜 우리만 죽었냐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그가 건설 임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지난 5년간 제가 기록한 모든 위험 신고입니다. 총 47건입니다. 그중 실제로 조치된 건 3건뿐입니다. 나머지 44건은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현실입니다. 야당 의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방청석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건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사위는 딸과 저를 만났습니다. 딸이 달려와 사위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사위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가갔습니다. 사위야. 네, 어머님.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를 몰랐다. 사위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 겉모습만 봤어. 뚱뚱하다고, 말이 없다고, 번듯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님. 사위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청문회를 다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안전 청문회에서 매부 고발자의 통렬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사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모자이크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번 증언으로 건설업계 안전 규정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일주일 후 건설은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책임자 문책과 안전 규정 강화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하며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TV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봤어? 봤다. 우리 이긴 거야. 드디어. 그래, 너희가 이겼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사위는 딸은 그리고 저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사위 어떻다던? 좋아 보이더라. 그래, 일은 잘 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문회 이후 사위는 건설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산하 안전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김 대리님,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요? 네. 현장 안전 교육 강사로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사위는 지금 안전공단 소속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의 권유로 사위의 강의를 보러 갔습니다. 현장 임시 교육장에는 30여 명의 근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공단 김입니다. 오늘은 추락사고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의 중간 사위가 자신의 경험담을 꺼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집중했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였습니다. 제 옆에서 2명이 죽었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맞추느라 바빴고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근로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전 규정은 귀찮은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제 친구들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교육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근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한 젊은 근로자가 물었습니다. 강사님, TV에 나오신 그분 맞으시죠? 사위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진짜 멋있어요. 사위가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저는 강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부터 강에 들었다. 어떠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더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모습.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사위와 단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하니?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몸은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으니까 허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살은? 사위가 웃었습니다. 조금 빠졌어요. 요즘 딸이 운동시켜요. 저도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위야. 네, 어머님. 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님, 그 말씀은 청문회 때 이미. 아니야.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 실망했어. 사위가 잠시 움찔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뚱뚱하고 말이 없고 번듯하지 못해 보였거든. 솔직히 우리 딸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어. 명절 때도, 너를 조사할 때도, 사고 났을 때도 나는 계속 너를 의심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 어머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내가 정말 부끄러워. 사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니? 저도 처음엔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사위가 웃었습니다. 딸 결혼시키는데 이런 사위 데려오니까 실망하실 만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머님이 결국엔 제 편이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편이야. 앞으로도.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딸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딸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세요. 그래, 잘 먹겠다. 남편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사위, 요즘 일은 잘 되나? 네, 바쁘긴 한데 보람 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딸이 반찬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남편 요즘 완전 바빠. 강의도 많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 사위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전 관련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좀 들어와서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 맛있어. 응. 내가 만든 거니? 응. 남편이 레시피 알려줬어. 오, 사위가 요리도 하나? 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딸이 피곤할 때 제가 하는 정도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식사 후 저와 딸은 설거지를 했고 남편과 사위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그들의 대화. 사위, 솔직히 물어보는 건데. 네, 아버님. 힘들지 않았나? 그 모든 일들. 사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이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나? 딸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계셔서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부엌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남편 괜찮아? 저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훌륭해.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뭐가? 엄마가 결국엔 우리 편이 돼줘서.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저녁 늦게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 뭐가? 사위 보는 눈. 예전엔 항상 못마땅해 했잖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몰랐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지금은 알아? 응.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야. 학벌도, 직함도, 돈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우리 사위는 정의를 위해 싸웠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어. 그게 진짜 훌륭한 거야. 2달 후 다시 명절이 왔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위가 들어서자 삼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사위, 오랜만이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삼촌. 야, 요즘 TV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아들의 처남도 다가왔습니다. 형님, 존경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친척들이 사위를 둘러쌌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결과를 보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저는 사위를 불렀습니다. 사위야, 잠깐 나와봐라. 네, 어머님. 저는 사위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술 2잔을 놓았습니다. 앉아. 네. 저는 술을 따랐습니다. 사위의 잔에, 그리고 제 잔에. 받아. 감사합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사위야.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 한번 하고 싶었어. 어머님, 이미 여러 번.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제대로 해야 해. 저는 잔을 내려놓고 사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사위가 당황하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야. 저는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사위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알아.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야. 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많이 배웠어. 60이 넘어서 이제야 알았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1년 후, 저는 공원에서 손주와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 예쁘다. 그래, 그럼 가서 볼까? 손주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벤치에는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오셨어요? 응. 애는 방금 잠들었어요. 저는 유모차를 들여다봤습니다. 닮았네. 딸도 사위도.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고맙습니다. 뭐가? 저를 받아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네. 너 같은 사위를 둬서. 사위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사위는 유모차를 밀며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딸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 알았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고, 사위도 웃고 있었고, 손주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 우리 사위는 뚱뚱했고 말이 없었고 번듯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용감했고 정의로웠고 훌륭했습니다. 저는 가장 늦게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5년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안전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심 없이, 걱정 없이 그저 믿으며.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와 남편, 딸과 사위, 그리고 아이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은 우리 사위였습니다.